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드디어 미중 무역 문제 논의키로 스위스 장관급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8, 9일에 지각 뒤흔들 매우 큰 발표, 무역과는 무관이라고 센세이션하게 뉴스가 오늘 발표들이 됐습니다.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하기 시작했네요. 그렇게들 절대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중국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견한 대로.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문제 논의키로 스위스 장관급 트럼프 행정부, 지지통신 외교부에서 5월 7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내 뉴스 헤드라인에 안 뜨기 때문에 결국 일본 거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6일 베센트 재무장관과 구리아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8일부터 스위스를 방문해 중국과 무역 문제를 협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가 전화하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다 사실인 거로 나타나죠. 미중은 고관세를 걸고 금수 상태에 빠져 있다. 장관급 협의를 통해 사태 태계책을 모색한다. 재무부와 USTR이 각각 밝혔답니다. 미 미디어에 의하면 중국 측은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하리뽕 부총리 등이 출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아사히 신문은 미중 고위급 인사 스위스 첫 회담 100% 넘게 매기는 관세가 의제로라고 제목으로 또한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8, 9일에 지각 뒤흔들 매우 큰 발표, 무역과는 무관. 한미희 기자가 연합뉴스 TV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이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로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지각을 뒤흔들 만한 소식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지각을 뒤흔들 만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가 미국의 주가 된다는 설도 있다.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다른 뉴스는 절대 판매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와 칸이 처음 만난 캐나다 51번째 주에서 충돌. 벤 워치쿨 워싱턴 특파원이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때로 트럼프는 합병이 캐나다인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답니다. 현재 캐나다, 차이나 또는 멕시코가 크게 수입을 하는 미국의 주들을 화면으로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멕시코 국경에 가까운 미국의 주들이 멕시코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하고 중부는 주로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아마 에너지 또 철강은 아니 동굴 건데 목재 이런 것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국 제품은 캘리포니아 등 미국의 서쪽 중국에서 오기가 좋으니까 그런데도 동쪽에도 좀 있네요. 나머지 회색은 다른 데라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칸이 새로운 캐나다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대화하는 장면인데 트럼프가
약간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 있는 것 같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에, 그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 찍혔네요. 옆에 또 배석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격변의 방상 다섯 번째로 수출 사각 노리는 한국 해양으로 영역 확장. 김남희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5월 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무기 수출 상위 10국 점유율에서 한국이 12위로 돼 있는데 4강까지 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방산기업의 그 7대 방산기업이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그리고 또 다연장 로켓 천무가 있고 한국항공우주 카이 FA50 경공격기 LIG 넥스원 탄도탄 요격체제 천공 현대로템은 K2 전차 하나시스템은 레이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수상함 등 전투함 등이 되겠죠. 여기에 하나 제가 추가로 넣는다 그러면 풍산 등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포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전차나 저기 어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이런 것들 다 그 포탄이 있어야 되니까 포탄을 만드는 그런 기업도 하나 넣어야 쓰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7대 방산기업의 수주잔액은 100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방산기업에서 또 키워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드론을 하는 그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량 추방 노력에 대한 사법적 반발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헌법과 수정헌법 제5조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저건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매일매일 뉴스 메이커입니다. 알렉산드라 허칠러가 ABC 뉴스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수정헌법 제5조 어떤 사람도 적법한 법 절차 없이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 해석에 어떤 사람도라는 것은 불법 이민자도 포함하는 거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00만, 200만, 300만 번의 임상시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으며 그들은 분명히 대법원이 말한 대로 따를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제5조가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들이 수정헌법 제5조 및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과의 대치 상황이 또 한 번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는 일요일 늦게 기자들에게 추방 계획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판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곳에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에게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수백만 번의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레오폴드는 정부가 판사, 배심원, 집행인이라고만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입헌공화국입니다. 라고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이런 뉴스를 보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일을 좌파들은 인권가로서 헌법 제5조를 들고 비판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한국과 미국 법의 철학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그래서 위원회도 이 헌법 5조에 대한 해석하고 비유를 해볼 수 있는 거지만은
그 한국에서 활동하는 그 미국인 그 대머리 이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어선 코리아라는 거를 운영하는데 대륙법과 영미법 그 차이가 사회의 분위기를 다르게 만든다. 한국은 일본의 영향으로 대륙법이 강하죠. 일본이 그 영국의 제도도 가져왔지만은 법은 또 이 독일 대륙법을 또 좀 많이 채용을 했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 거도 일부 짬뽕 대륙법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어느 정도는 대륙법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륙법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쓰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대화를 하는데 한국은 법에 쓰여져 있지 않으면 불법적인데 그건 미국하고 완전히 반대다. 미국은 불법적이라고 쓰여지지 않으면 합법적이다. 이게 말은 쉽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그 경험이 틀려가지고 서로 틀리네요. 한국은 법에 쓰여야 불법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일일이 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이거 그러니까 그 변호사 해먹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판사들이 법조문 가지고 맨날 따지는 이유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처벌의 목적이 영미 한국은 이거 안 써 있으면 안 되는 거다. 처벌의 목적이 영미법의 목적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허구한 날 법에 이게 불법이라고 범죄라고 써야 되니까 허구한 날 이 법 하고 난리를 치고 자빠지고 있는 거군요. 재활시켜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이런 목적이다. 대륙법이 그런 게 있다는데 그러나 영미법은 범죄자는 사회와 피해자에게 빚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천년 징역을 나왔다는 건데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영미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함무라이법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 아니야. 죄를 졌으면은 사회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대륙법은 우리나라 뭐 젊은이들도 많이 하지만 사기나 이런 죄로 수많은 사람의 재산을 날리고 인생을 낙담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만들기에는 사기 범죄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주 가죽을 벗겨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냥 몇 년 살고 나오면 끝인 거죠. 일일이 법으로 규정해야 되니까 이게 사기다라고 그게 또 어려우니까 허구한 날 그렇게들 그 영미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이 방송에 출연한 그 여성이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옛날에 한국을 그 북한에 갔을 때 1960년대 맛본 것이 아니었나 그런 순간들이었다. 친절하게 자기네들을 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문화 차이를 잘 아는 만큼 계속 지금처럼 활동할 계획이다. 변호사 일보다도 한국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좀 살았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는 친환적인 여성 변호사를 초청을 한 거네요. 이 왼쪽에 있는 아가씨는 인도, 한국에 와가지고 아예 한국에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미국 변호사에 대한 히스토리를 그 방송에서 정리를 했네요. 그래서 아까 함무라이 얘기를 했는데 고조선에도 그 8조 근법이 있었대죠. 몇 수많은 법이 필요 없었다. 그냥 8조 근법. 음,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십계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십계명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에, 그 고조선은 또 작아요. 두 개가. 하지 마가 많죠. 그 십계명도 하라는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나라도 하지 말라는 게로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8조 근법의 내용이 뭐냐?
찾아봤더니 중국 한서 지리지의 기록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으며 본래는 8개 조항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중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전해지는 3개 조항 한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살인죄에 대한 극형 처벌. 두 번째,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상해죄에 대해 물질적 배상 요구. 주먹으로 한 대 쳤다. 그러면은 엄청 물질로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거나 500만 전의 배상을 명한다. 노예가 되는군요. 도둑질하면은. 우리나라 저기 정부 돈을 도둑질하는 그런 애들 전부 다 노비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국고를 낭비하는 애들.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걔네들 노비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둑질에 대한 중형 또는 금전 배상. 이 외의 5개 조항은 전해지지 않아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추정이 존재한다. 이 함라이 법전을 좀 해가지고 다 옛날에 비슷했을 것 같아요. 고조선 팔조금법은 거의 함라이 법 수준이었을 것 같다. 소도라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와 정치가 함께 이루어지는 신성한 장소인데 죄를 짓더라도 소도로 피신하면은 일단은 그때 인권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신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명할 기회를 줬다는 설도 있습니다. 제가 배워본 바에 의하면은 소도라는 게 신성지역으로 일반적인 법이 통하지 않는 치외법권적 성격을 지닌다 했는데 이 소도 안에는 소떼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소떼들 많이 세워놓죠.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견,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직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일을 끝내자. 한국의 윤석열처럼. 요거 뒤에 건 제가 붙였어요. 스반테 마이릭 더 힐에서 5월 5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취임 100일 날 춤을 추는 트럼프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트럼프의 첫 100일 동안 무소속의 약 절반을 포함해 다른 어떤 등급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애플을 부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피플 포도 아메리카 웨이의 사장이 됩니다. 저는 우리의 반응에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 100일과 다음 1000일을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나라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라는 뜻은 제가 이끄는 중도 좌파와 진보적인 옹호단체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진보나 중도 좌파 에서는 트럼프를 못마땅해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도 좌파와 진보 단체들은 영미법이 아닌 대륙법으로 트럼프를 재단하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영미법인데 이 트럼프를 판단하는 것은 대륙법으로 재단을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사사건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을 끝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자진 귀국 불법 이민자에게 $1000 지급하겠다. 5월 6일 날 아메바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진 귀국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1000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모국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여비로 $1000, 앵화로 약 14만 앵을 보조한다고 한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강제 송환하는 경우 1인당 $17,000 이상 돈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라. 그 돈을 자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이네요. 이 수용소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SOS를 그려서 드론으로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빨간 옷들 제수복을 입혔네요.
강제 수용소겠죠. 불법 이민자들. 가토 재무장관, 미 국채 매각은 카드 발언을 수정했다. 아사히 데일리 TV죠. 대리가 TV일 것 같아요. 가토 가스노부 재무대 씨는 69세 2일 TV 도쿄의 프로그램에서 미국 국채를 안이하게 팔지 않으면 발신하는 것이 교섭의 수단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교섭의 카드로서는 있다. 카드를 자르지 말지는 다른 판단이라고 발언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토 대신이 미 국채의 매각을 일미 교섭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4일 회견에서는 보유한 미국 국채의 매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고 발언을 궤도 수정을 했다. 발언해놓고 악차 이거 실수했구나. 이게 미국 국채 매각하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하게 되면은 미국의 직접적인 화살을 아마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일본과 중공이 미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70% 정도는 미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재정에서 매년 짭짤하게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 10년 만기인 경우 그 10년 동안 매년 돈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10년이 되면은 액면 가격으로 돈을 갚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매년 발행할 때마다 있으니까 매년 이자를 받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매년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 정부는 최악의 경우 달러를 찍어서 갚으면 된다. 기축 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그 경우 달러 약세는 불가피하며 중공과 일본은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수출은 더 어려워질 것 아니냐. 미국이 달러를 왕창 찍어낸다면은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 위안화나 그 다음에 이 앵화가 가치가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은 또 미국의 물건을 팔아먹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 중간에 매각하기도 어렵다. 만기까지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정리를 해봅니다. 철군 12개국 적지 성황 고육책이 대박이 일어났다. 오사카 엑스포에 관한 건데요. 마치 전쟁 용어 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적지는 빨간 적자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 캐릭터 мя쿠와 접할 수 있는 мя쿠 하우스 연일 붐비고 있다. 뭐 이런 거 이상하게 생긴 마스코트인데 그리고 박람회에 참가하겠다고 했다가 나오지 않은 철군한 것은 러시아나 이란 등 12개국 적지가 공터나 빈방으로 남을 우려도 있었지만 모든 구역에서 시설이 정비되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빈 공간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성황리에 지금 오사카 만국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원 동원이 자발해서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표를 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포를 했다는 게 있어요. 또 우리나라 유튜버 중에서도 그걸 소개한 유튜버가 있는데 뭐 그 정도면은 뭐 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목조로 2km나 되는 이런 원형 타워 이탈리아의 원형 돔처럼 이렇게 만든 못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끼워 맞추기. 우리나라 그게 원래 전공인데 목조 건물에 2조엔인가 크게 들었다고 그러죠. 이게 명불로 남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방부제 같은 것도 칠했겠죠, 나무에. 억수 아마 그 명물로 남을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빈 장소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런 공연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대기 시간에 대한 건데, 대기 시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24.2%, 대기 시간은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8%, 행렬은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줄 서 있는 데는 안 가고 줄 안 서 있는 데만 어떻게 들어가서 구경. 근데 인기 있는 데는 다 줄을 서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앙케이트를 조사한 모양인데, 어딜 가든 자관 나이 든 사람들은 아주 대기하려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 대학병원도 그렇습니다. 예약 진료라고 하지만은 가면은 자관 표 뽑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VIP들은 대기 안 하죠. 돈 있는 사람들은 특별 코스로 진료를 받을 겁니다. 아마 글쎄요, 일반 서민들은 대기 큐라고 하죠. 큐를 해야 되는 인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 서 있으면 안 갑니다. 저는 줄 서 있으면 힘들어가지고요. 한동훈 정치 플랫폼 개설 계획을 알리며 소통에 힘쓰는 모습. 서윤경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국힘 단일화 경선 잡은 게 그냥 나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나? 이런 거를 표현을 했답니다. 대선 경선을 지적하며 당원 가입 동료 정치 플랫폼 개설 계획.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정치를 이제 뭐 법무장관하고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따로 할 일이 없죠. 정치계에 발을 들였으니까 정치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자기 먹방 방송을 한 건지 모르지만은 이게 무슨 콩나물이냐 뭐냐, 이걸 뭐 또 알루미늄 포일에다가 뭘, 이게 뭐 치킨인가요? 글쎄요. 정치 플랫폼 개설을 하겠다. 정치 플랫폼에서 상식적인 시민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한다. 제가 직접 하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으로서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만들어 보세요. 저도 그거는 가입을 해 드릴게. 비상식, 상식적인 시민분들과 이런 거 입회 가입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될 거예요. 오픈 사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정말 대화를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크로우즈드 사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회할 때는 철저하게 학문 어떤 클럽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비상식, 커먼 넌센스가 상식으로 통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괜히 이런 정치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개나 소나 다 들어와가지고 하면은 이거 실패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인데. 어저께 GDP에서 재고와 정부 지출을 빼자고 그랬는데 조금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일론 머스크 것만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다 빼면 되느냐, 정부 지출을. 오히려 GDP가 올라가는 거니까 정부가 돈 쓴 거 말고 정부가 세수를 걷어들인 거. 우리나라 지금 세수가 안 거쳐가지고 국채를 자꾸 발행한다는데, 소득세가 법인세만큼 많이 거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법인들보다도 월급쟁이들이 더 세금을 낸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소득세율을 건드린 게 꽤 오래돼가지고 상한선을 다시 올려야 된다. 인플레도 됐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누진 속에 있기 때문에
연봉 1억 받아도 뜯기는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전 윤석열 정부에서 미리미리 좀 했으면은 조금 낫을 텐데 그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어쨌든 여기 그 두 번째 거에 제 주장은 아이 인베스트먼트에서 인벤토리는 빼야 된다. 재고의 증감은 이거는 관계없는 거다. 국민 총 생산에서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바이고 트럼프가 아니고 그 일론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빼자. 근데 그 빼면 되겠냐? 그러면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 거로 하면 어떠냐? 그런데 일반 기업은 남아야 되지만은 가버먼트는 수입 돈 벌려고 정보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가 경제를 돌리기 때문에 정답은 그거죠. 수입 빼기 지출은 제로. 요게 이상향이죠. 우리나라 IMF 때부터 그 전부터라도 그렇고 이 코로나19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그 기획재정의 그 고위 엘리트들의 사고 방식은 정부 재정 수입 빼기 정부 지출은 제로를 이상향으로 해서 그 정치 행정을 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경제학자 뭐 전문가들이 아니 무식한 얘기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나올까봐 이 머스크를 그 갖다 붙이는 거죠. 세계의 영향, 세계의 영향을 경제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GDP 매년 5년 올라간다는 게 그게 정부 지출 때문에 그렇게지 민간이 그만큼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빼는데 아니 나는 뺀다기보다도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 그거를 플러스로 보자. 국민 총생산으로 보자. 이것도 괜찮은 얘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인도 카슈미르 공격에 대응하여 파키스탄 영토에 미사일 발사 8명이 사망했다. 파키스탄 무장단체가 캐슈미르 국립공원에 온 관광객들을 무차별 사살을 했 이후로 인도가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지금 8명 사망했다. 요 사진상으로 이렇게 그 미사일이 터진 데를 그 표현해주고 있네요. 요 지역이 그 카슈미르 지역인 모양인데 요 북쪽은 파키스탄이 그 통제하는 데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드 요 밑에는 인도가 하는데 이런 여기가 이제 그 파키스탄 지역이면서도 그 지배력이 뭐 서로 불투명하고 경계선이 있는 그런 지역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국경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사상자가 났다. 여기 아하월포 파키스탄의 어떤 여기도 도시인 모양인데 그러네요. 전쟁으로 크게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정은 타워맨션 일본말로는 타와맨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 고층 아파트를 우리나라 말로는 고층 아파트 같은데 고층 맨션이라고 좀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발음들이 안 되니까 타와만 그러는데 김정은 타와만으로 그 번역이 됐었습니다. 이 타와만이 도대체 뭐야? 아마 타워 맨션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붕괴한다. 왜 그러냐? 그 벽 곳곳에 금이 가고 외벽 타일이 박락돼 있어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애초 북한의 건축물은 건축자재 도난이나 부정 유출 때문에 부실 시공이 난무했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건설 현장에 근무했던 동원된 탈북 병사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진이 있지만 만약에 언젠가는 어떤 장단에 건물이 모두 붕괴돼도 이상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2014년에 비슷한 문제로 완공된 아파트가 붕괴되었는데 500명 이상 희생되는 대참사가 있었는데 이게 공산당 그 당원들이 죽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편집자는 다카이 히데키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해외 기술자들이 그 안전 진단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 수 없을까? 이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